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2부, 7장, 심장병이 급습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인마의 맞서기, 행동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을 때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 해리 S. 트루먼 36세 내 동맥의 나이는 55세였다. 내 직업의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많은 지식이 일종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세계를 잠시 유람하고 다시 의학계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미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심장병으로 죽을 운명인 듯 했다. 이 단서를 얻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내가 5살 때 큰 아버지인 프랜시스, 팔남매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급성 심근경색으로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틀 뒤 내 동생인 폴이 태어나자 슬픔에 잠겨있던 아버지는 동생의 중간 이름을 프랜시스로 지었다. 특정한 이름이 되물림 되듯이 우리 집안에는 일찍 심장병에 걸리는 성향도 되물림 되는 듯하다. 또 다른 숙부도 42세에 치명적인 심근경색을 겪었고 다른 한 분도 69세에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69세라면 좀 더 전형적인 양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음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아버지는 운이 좋은 편이다. 85세까지 살고 계시니까. 그러나 60대 중반에 가벼운 심근경색을 겪으면서 기념품처럼 심장동맥에 스텐트를 하나 박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일하고 있던 석회암 채석장에서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심근경색이 일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년쯤 뒤 작은 금속 철망인 스텐트를 하나 삽입했다. 사실 나는 그 스텐트가 굳이 필요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삽입할 무렵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마 아버지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더 열심히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설령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좋고 음식을 가려 먹고 흡연한 적이 없고 혈압이 정상이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다. 나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곳을 알아내어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 한 찰리 먼거의 일화 같은 상황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양 느껴진다. 안타깝게도 심장병은 너무 많은 이들에게 찾아온다. 내가 의대에 들어간 첫 해에 병리학 교수님은 교묘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심장병의 가장 흔한 표시, 증상은 무엇일까? 가슴 통증도 왼팔 통증도 가쁜 호흡도 아니었다. 가장 일반적인 답은 돌연사였다. 우리는 환자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사는 오로지 병리학자뿐이라고 주장했다. 병리학자야말로 죽은 환자의 동맥 조직을 살펴보고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수님의 요지였다. 지금은 응급 심장 소생술과 심장 도관 삽입술, 혈전 용해제 등 제때 조치하면 심근경색을 멈출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첫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때의 사망률은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오클랜드 아동병원 연구소의 죽상경화증 연구 책임자이자 선임 과학자인 론 크로스는 그래도 여전히 사망률이 약 3분의 1에 달한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심장병과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사망의 주된 원인이다. 나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약 2,300명씩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암을 비롯한 다른 어떤 원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성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미국 여성은 유방암보다 죽상경화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최대 10배 더 높다. 잘못 쓴 것이 아니다. 30명 중 1명 대
3명 중 1명이다. 그러나 유방암 위험성을 알리는 분홍 리본이 미국 심장협회가 여성들의 심장병 위험성을 알리는 데 쓰는 붉은 리본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인다. 삼촌들의 죽음은 내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분들은 이집트에 살았기에 나는 혈액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 더 중요하게는 심장 동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마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심근경색이 일어났을 때 생존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그분들의 운명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서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내가 아는 것은 42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인 듯하다는 것이다. 나는 삼촌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를 진정으로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30대 중반에 내가 아버지가 되면서였다. 장거리 수영을 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너울성 파도처럼 나 자신의 사망 위험에 관한 인식이 뇌리를 강타했다. 아마 그런 가족력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쓰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36세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살이 좀 찐 피터도 심장병 걱정은 거의 한 적이 없었다. 걱정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4시간 넘게 꾸준히 헤엄쳐서 34km에 달하는 카탈리나 해협을 건널 수 있을 만치 내 심장은 튼튼했다. 가슴속에서 매끄럽게 돌아가는 메르세데스 벤츠 디젤 엔진 같았다. 또 나는 아주 건강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가족력을 생각할 때면 걱정이 되곤 했다. 그래서 의사에게 심장 CT 컴퓨터 단층 촬영을 찍어보자고 우겼고 그 결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전체가 바뀌었다. 영상은 내 심장 동맥에 석회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였다. 검사 결과 내 석회화 지수, 칼슘 수치는 6점이었다. 낮아 보였다.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분명히 그랬다. 중증인 사람은 1000점이 훨씬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6세라면 0점이어야 마땅했다. 내가 6점이라는 것은 같은 나이 사람 중 75, 90%보다 내 심장 동맥에 칼슘이 더 많이 쌓였다는 의미였다. 이 질병의 병리학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내 상태가 이미 꽤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는 당황했다. 석회화 지수는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지만 과거와 현재의 손상을 측정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나는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였다. 겨우 30대 중반이었지만 내 동맥 나이는 55세였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물론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때 알았더라면 전혀 놀라지 않았겠지만 당시 나는 과체중이었고 인슐린 저항성의 문턱에 다다라 있었다. 둘 다 죽상경화증, 병터, 병소, 병변을 생기게 하고 더 진행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크나큰 위험 요인이었다. 그러나 내 석회화 지수는 고작 6점이었고 너무나 중요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었기에 내가 받은 의학적 조언은 그냥 놔두라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최악의 질병에서 살아남는 법. 지금쯤 알아차렸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나는 내가 좋은 궤적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렸기에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지 알아내야 했다. 호기심이 동한 나는 꼬박 1년 동안 죽상경화증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탐구를 이어갔다. 심장병리학과 지방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인 톰 데이스프링, 앨런 스나이더맨, 론 크로스를 비롯한 멘토들의 아낌없는 도움을 받아서 내가 밝혀낸 이야기는 경악스러웠다. 심장병은 가장 만연한 노화 관련 질환이지만 암이나 알츠하이머병보다 예방하기가 더 쉽다. 우리는 심장병이 어떻게 왜 시작되고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꽤 많이 안다. E형 당뇨병과 똑같이
종종 완치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영리하게 일찍 대처하면 발병을 늦추기가 비교적 쉽다. 또 만성질환 중에서 의학 2.0이 이미 어느 정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많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정말로 낮추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들, 그리고 흐릿하긴 하지만 적어도 단편적으로나마 심혈관의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 예를 들어 나의 석회화 영상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것들은 출발점에 해당한다. 죽상 경화증과 그 진행 양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예방 도구를 얼마나 지니고 있든 해마다 미국에서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으며 게다가 그들 중 다수는 돌연사한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있다.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 병의 위험을 진정으로 부추기고 이 병이 어떻게 발달하고 무엇보다 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언제 취해야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 적어도 이런 상황에 기여한다고 본다. 나는 기존의 의학 2.0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 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심혈관 위험을 관리하는 지침이 염두에 두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 우리는 훨씬 더 일찍부터 대처하고 예방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르디니아 섬에 남성 백세인이 많은 것은 대체로 그들이 순환계 질환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보다 사르디니아의 80, 100세 남성은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낮다.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심장병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살인마인 뇌기사 질병 중 최악의 질병으로 남아있다. 나는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음 몇 쪽에 걸쳐 설득하고자 한다. 올바른 전략을 채택하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죽상경화,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환율과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질환은 첫 번째가 아니라 10번째 사망 원인이 되어야 한다.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시인이 비유적으로 심장의 깊이를 탐색한 기간에 못지않게 과학자들도 사람 심장의 의학적 수수께끼를 탐색해왔다. 심장은 경이로운 기관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지치지 않고 온몸으로 계속 피를 뿜어낸다. 운동을 할 때면 더 세차게, 잠을 잘 때면 더 느리게 고동치며 뛰는 사이사이에 미세 조정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변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심박 변이도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출 때 우리도 멈춘다. 우리 혈관망도 마찬가지로 기적이나 다름없다. 이 그물을 이루는 정맥, 동맥, 모세혈관을 한 가닥으로 쭉 이어 붙이면 지구를 2바퀴 이상 감을 수 있다. 약 97,000km. 각 혈관은 물질의 과학과 공학의 경이다.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서 1분에 수십 차례 팽창과 수축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성분들이 막 안팎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체 압력의 엄청난 변화를 견딜 수 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물질도 이런 능력에 근접조차 할 수 없다. 한 혈관이 손상되면 다른 혈관이 자라서 대신 함으로써 온몸으로 계속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경이롭긴 해도 우리 순환계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매일 생활하는 과정에서 죽상경화 질환에 걸리기 좋게 거의 완벽하게 고안되어 있다. 주된 이유는 혈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때문이다. 혈액은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수거할 뿐 아니라 세포 사이의 콜레스테롤 분자도 옮긴다. 콜레스테롤은 의뢰,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의사는 아마 이 단어를 입에 올릴 때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콜레스테롤은 안 좋기 때문이다.
아니 콜레스테롤 중 일부인 LDL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따라서 당연히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쓴다. 사실상 무의미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장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의뢰 내놓는 첫 번째 수치인 우리의 총 콜레스테롤은 사실 심혈관 위험과의 관련성을 따지면 그저 눈 색깔보다 조금 더 관련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콜레스테롤이 정말로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심장병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콜레스테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세포막을 비롯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 성분들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생산에도 쓰이고 음식물 소화에 필요한 쓸개즙, 담즙 생산에도 이용된다. 모든 세포는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지만 몸 전체에 공급되는 콜레스테롤의 약 20%는 간에 들어있다. 간은 일종의 콜레스테롤 창고 역할을 한다. 필요할 때는 세포로 내보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 되돌려받는다. 콜레스테롤은 지질, 지방에 속하므로 물에 녹지 않기에 포도당이나 나트륨처럼 혈장에 녹아서 자유롭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소형 잠수함 역할을 하는 지질 단백질이라는 작은 공 모양의 입자를 통해 운반되어야 한다. LDL과 HDL의 마지막 L은 이 지질 단백질을 가리킨다. 이름에서 짐작하겠지만 지질 단백질은 지질 안쪽과 단백질 바깥쪽의 결합체다. 본질적으로 잠수함 역할을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단백질이다. 지질 단백질은 안쪽에 담긴 물에 녹지 않는 지질들, 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뿐 아니라 비타민 및 다른 단백질도 혈장을 통해 멀리 떨어진 조직까지 운반한다. 지질 단백질을 고밀도와 저밀도로, 즉 HDL과 LDL로 나누는 이유는 운반하는 지질과 단백질의 상대적 비율과 관련이 있다. LDL은 지질을 더 많이 운반하는 반면 HDL은 지질에 대한 단백질의 비율이 더 높아서 더 치밀하다. 또 이 두 지질 단백질 그리고 다른 지질 단백질들은 서로 종종 화물을 교환하곤 한다. 바로 이 점이 내가 좋은과 나쁜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HDL이 갖고 있던 좋은 콜레스테롤을 LDL에 전달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갑자기 나쁜 것이 될까? 답은 아니오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운반하는 입자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각 지질 단백질 입자는 아포지질 단백질이라는 하나 이상의 커다란 분자에 감싸여 있다. 아포지질 단백질은 입자의 구조, 안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해성을 제공한다. HDL 입자는 아포지질 단백질 A라는 분자로 감싸여 있고 LDL은 아포지질 단백질 B라는 분자로 감싸여 있다. 이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상경화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죽상경화증에 기여하는 모든 지질 단백질 LDL뿐 아니라 다른 몇몇 종류의 지질 단백질은 이 아포지질 단백질 B 단백질 표질을 지닌다. 또 한 가지 주요 오해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어떤 식으로든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이다. 이 낡고 단순한 견해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서 동맥벽에 쌓인다고 본다. 마치 아침 식사를 요리할 때마다 주방 배수구에 베이컨 기름을 쏟아 붓는 것처럼 말이다. 머지않아 싱크대 배수구가 꽉 막히지 않겠는가? 특히 1968년 미국 심장협회는 달걀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으므로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꼭 집어서 선언했다.
그 뒤로 달걀은 수십 년 동안 영양학적 연옥에 갇혀 있었다. 음식의 콜레스테롤, 특히 달걀이 심장병과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발표되었음에도 그랬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지질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항문으로 그대로 배설된다. 우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 대다수는 사실 우리 자신의 세포가 생산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미국 식생활 지침은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줄이라고 수십 년 동안 경고를 계속했고 식품 포장지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적혀 있다.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인 저명한 영양학자 앤설 키스조차 그런 주장이 헛소리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인식한 문제점은 콜레스테롤과 죽상경화증의 기초 연구 중 상당수가 토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토끼는 먹이에 든 콜레스테롤을 혈액으로 흡수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판을 형성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이었다. 사람도 음식의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쉽게 흡수한다고 가정한 것이 바로 오류였다. 키스는 1997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음식의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콜레스테롤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전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을 줄곧 알고 있었죠. 우리가 닭이나 토끼가 아니라면 음식의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20년이 더 지난 뒤에야 2015년에 미국 정부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는 자문위원회는 마침내 콜레스테롤은 과소비를 걱정할 영양소가 아니다 라고 물러섰다. 이렇게 결정이 나니 기뻤다. 우리가 맞서야 할 마지막 속설은 심혈관 질환이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20세나 30대, 더 나아가 40대는 예방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2014년 댈러스 공항에서 식사를 할 때 앨런 스나이더맨이 툭 던진 퀴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65세 미만인 사람 중 몇 퍼센트가 심근경색을 겪는지 아나? 나는 높을 것이라고 4명 중 1명이라고 추정했지만 너무 낮게 잡았다. 65세 이전에 심근경색, 뇌졸중, 스텐트나 다른 어떤 이식수술 등 온갖 주요 급성 심혈관 질환 사건을 겪은 사람이 남성은 꼬박 절반, 그리고 여성은 3분의 1이었다. 이런 일을 겪은 남성 중 4분의 1은 54세 이전에 겪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자체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듯 보일지라도 이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숨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죽상경화증은 서서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병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다. 이런 사건의 위험은 생애 후반기에 급증한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는 이 사건의 토대를 이루는 과정이 청소년기 말에 심지어 10대 초반에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 위험은 평생에 걸쳐서 누적되며 시간이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심장병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려고 시도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LDL 입자가 나쁜 진짜 요인. 아포 지질 단백질 B.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사무실에 있을 때 나는 대개 책상 위를 말끔히 비워놓곤 했지만 늘 늘여놓여 있는 책이 한 권 있었다. 허버트 C. 스타리가 쓴 죽상경화증의 진행과 퇴행도해였다. 결코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하겠지만 심혈관 병리학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책이다. 또 동맥의 병터가 형성되고 발달하고 파열하는 소름 끼치는 사진들이 잔뜩 실려 있어서 내 환자들에게 이 병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도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준다. 모두 죽은 사람들의 동맥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는 20대와 30대도 많았다. 이 책을 펼쳐가면서 나는 흥미로운 한편으로 섬뜩한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놓는다. 이야기를 끝낼 때쯤이면
환자들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기록한 책자를 막 훑은 양 얼굴이 헬쭉해져 있곤 한다. 완벽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상 경화를 일종의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부서지고 침입한 흔적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거리에 있다고 하자. 거리는 혈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리를 따라 집들이 쭉 늘어서 있다. 바로 동맥벽이다. 집 앞 울타리는 내피에 해당한다. 우리의 동맥과 정맥뿐 아니라 콩팥 같은 조직에서 안쪽 경계선을 만드는 섬세하면서 중요한 조직층이다. 단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진 내피는 혈액이 흐르는 통로, 거리에 해당하는 혈관 속 공간, 내관과 동맥벽을 구분하는 반투과성 장벽 역할을 한다. 물질과 영양소, 백혈구가 혈류, 혈액 흐름으로 드나드는 양상을 조절한다. 또 전해질과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도 돕는다. 내피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과 종창이 생길 수 있다. 내피가 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은 팽창하거나 수축함으로써 혈류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산화 질소를 통해 조절된다. 마지막으로 내피는 혈액 응고 과정을 조절한다. 실수로 어딘가 베인다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 내피는 아주 중요한 구조다. 이 거리는 아주 바쁘다. 혈구와 지질 단백질과 혈장을 비롯해 우리 순환계가 운반하는 모든 것이 내피를 스치면서 끊임없이 흐른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을 담은 지질 단백질 분자 중 일부는 이 내피 장벽을 뚫고 내피 및 공간, 비유하자면 현관 베란다로 침투하기 마련이다. 잠시 들르는 손님처럼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기 때문에 대개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HDL 입자는 대체로 이렇게 한다. 아포지질 단백질 A와 결합한 HDL 입자는 내피 장벽 안팎으로 쉽게 통과해 오갈 수 있다. 반면에 아포지질 단백질 B와 결합한 LDL을 비롯한 입자들은 들어갔다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훨씬 잦다. HDL 입자가 좋은 것이고 LDL 입자가 나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운반하는 입자가 이 차이를 낳는다. 문제는 HDL 입자가 동맥벽에 틀어박힌 뒤 산화가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즉, 그 안에 든 콜레스테롤 그리고 인지질 분자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종이라는 반응성이 강한 분자와 접촉해 변질된다는 의미다. LDL에 들어있는 지질의 산화는 죽상경화 연쇄 반응 전체를 촉발한다. LDL per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는 내피 및 공간에 틀어박혀서 산화되면 독성을 좀 띠게 된다. 이제 정중한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떠나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다른 LDL 친구들도 파티를 열자며 불러 모은다. 몰려든 친구들도 많이 틀어박힌 채 산화된다. 심장병의 두 최대 위험 요인인 흡연과 고혈압이 내피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흡연은 화학적으로 손상시키고 고혈압은 기계적으로 손상시키지만 내피가 손상된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이런 손상을 입으면 LDL이 더욱더 틀어박히게 된다. 산화한 LDL이 축적될수록 내피는 더욱더 손상된다. 지금까지 LDL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핵심 요소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포지질 단백질 B 표지가 달린 입자들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포지질 단백질 B 표지가 달린 LDL뿐 아니라 VLDL을 비롯한 다른 입자들이 혈액에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중 일부가 내피 안으로 침투해 달라붙을 위험이 더 커진다. 거리 비유로 돌아가서 콜레스테롤 1톤이 트럭 4대에 실려서 운반된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꽤 낮다. 그러나 같은 양의 콜레스테롤이 내가 사는 오스틴 같은 도시에서 잔뜩 몰려다니는 공유 전동 킥보드 500대에 나뉘어서 운반된다면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진정한 범위를 헤아리려면 혈액에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가
얼마나 돌아다닌지를 알아야 한다. 이 수치가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가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의 총량보다 훨씬 더 관련이 깊다. 건강한 심장 동맥을 고농도의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에 충분히 오랜 시간 노출시키면 일정량의 LDL 그리고 VLDL이 내피 및 공간에 틀어박혀서 산화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들러붙어서 덩어리나 응집체가 된다. 이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내피는 119의 생화학 버전에 해당하는 신호를 보내어 침입자를 처리하라고 단핵구라는 특수한 면역세포를 현장으로 부른다. 커다란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는 내피 및 공간으로 들어가서 대식 세포로 변한다. 비디오 게임 팩맨에 비교되곤 하는 더 크고 더 허기진 면역세포다. 말 그대로 커다란 포식자 같은 이 세포는 뭉쳤거나 산화한 LDL을 먹어치워서 동맥벽에서 제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대식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으면 팽팽하게 부풀어서 거품 세포가 된다. 현미경으로 보면 거품이나 비눗방울로 뒤덮인 듯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거품 세포들은 충분히 많이 모이면 일종의 지방 줄무늬를 만든다. 말 그대로 지방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무늬다. 부검 때 심장 동맥을 가르면 맨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지방 줄무늬는 죽상경화판, 죽상판의 전구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15세 이상이라면 이미 동맥에 이런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다. 50세가 아니라 15세다.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진행되며 아주 일찍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고, 자살, 비심혈관계 원인으로 사망한 젊은이들을 부검한 자료를 보면 16, 20세 사망자 중 3분의 1은 이미 심장 동맥에 죽상경화 병터가 죽상경화판이 형성되어 있었다. 10대 때 벌써 생긴 것이다. 이 젊은이들이 곧 심근경색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죽상경화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 이는 어느 정도는 HDL의 작용 덕분이다. HDL 입자는 거품 세포와 지방 줄무늬가 있는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 탈지라는 과정을 통해 대식 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런 뒤 내피층을 통과해 혈류로 빠져나가 이 과다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간을 비롯한 조직들, 지방세포와 호르몬 생산샘을 포함한 조직들로 전달한다. 이러한 콜레스테롤 유출 과정에서 하는 역할 덕분에 HDL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는 일이 이것만은 아니다. 더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HDL은 동맥 내피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고 일종의 동맥 산화 방지제처럼 LDL의 산화를 중화하거나 중단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죽상경화를 막는 여러 기능을 한다. HDL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LDL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다. LDL 입자의 콜레스테롤 함량,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LDL-C라고 한다. LDL-C는 LDL의 생물학적 영향을 나타내는 불완전하지만 꽤 괜찮은 대리 지표다. 많은 연구가 LDL-C와 급성 발작 사건 위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혈액 검사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C는 전반적인 위험 양상에 관해 실제로 알려주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위험은 HDL-C가 100분위수 약 80까지 오르면 줄어드는 듯하다. 그러나 특수한 약물처럼 그냥 무작정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는 방식은 심혈관 위험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HDL 입자의 기능성을 높이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방법도 전혀 모른다.
HDL은 100세인이 평균보다 20년 뒤에야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두드러진 장수 유전자 중 3가지 APOE, CETP, APOC3는 콜레스테롤의 운반과 처리에 관여하는 것들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100세인만이 아니다. 내 환자 중에는 지질 단백질 검사 결과로는 LDL-C와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가 매우 높아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듯하지만 다른 모든 척도, 석회화 지수, CT 혈관 조영술 영상 등에서는 질병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이유를 흡족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는 쪽으로 더 발전을 이루려면 HDL을 더 잘 이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강하게 느낀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심장병 위험. 다시 본론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점점 늘어나는 거품 세포들이 뭉쳐서 스며 나오는 지질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 봉지 더미에 담긴 액상 쓰레기가 부풀어 스며 나오는 듯하다. 이것이 죽상 경화판의 핵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부수고 침입한 곳에서 전면적인 약탈이 자행되기 시작한다. 동맥벽에 민문익은 세포들은 이러한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 독성 노폐물 지파장으로 이동한 뒤 일종의 바탕질을 분비해 그 주위에 장벽을 쌓으려고 시도한다. 흉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이 바탕질은 결국 동맥에 생긴 새로운 죽상 경화판을 감싸는 섬유질 덮개가 된다. 더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환자들의 심혈관 위험을 평가할 때 을에 쓰는 다양한 검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검출하지 못한다. 널리 쓰이는 하지만 잘 들어맞지 않는 동맥염증의 대리 지표인 C 반응 단백질의 수치 상승 같은 염증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대개는 의학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채 날고 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심장 동맥의 CT 영상을 찍더라도 칼슘이 쌓이는지만 살펴본다면 이러한 손상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더 첨단 유형의 CT 영상인 CT 혈관 조영술 영상을 쓰면 손상 수준을 간파할 기회가 더 높다. 칼슘 침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석회화판인 부드러운 판도 찾아낼 수 있기에 나는 다른 여러 석회화 검출 영상보다 이 영상을 선호한다. 이처럼 효과 없는 수선이나 제형성 과정이 지속될 때 죽상 경화판은 계속 자랄 것이다. 처음에 이 팽창은 동맥벽으로 뻗어나가지만 계속 진행됨에 따라 속 공간인 피가 흐르는 통로를 좁힐 수 있다. 우리 비유에 따르면 거리의 통행을 방해한다.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은 혈관 조영상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판의 석회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뒤에는 보통 석회화 영상에서도 검출된다. 드디어 석회화는 몸이 판을 안정시킴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동맥을 보호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손상을 수선하려고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체르노빌 원자로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비슷하다. 거기에 없었으니 다행이지만 우리는 체르노빌 지역에 워낙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기에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안다. 이제 석회화 지수 증가는 안정화, 석회화가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은 판이 더 존재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해준다. 죽상 경화판이 불안정해져서 꺾여 나가거나 파열된다면 정말로 문제가 발생한다. 손상된 판은
궁극적으로 혈전, 피떡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혈전은 혈관 속 통로를 좁히고 이윽고 막을 수 있다. 더 심하면 떨어져 나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가 석회화판보다 비석회화판을 더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죽상경화판은 그렇게 극적인 행동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라면서 서서히 혈관을 좁히며 이윽고 판 자체나 판에서 생긴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밖에 쌓인 눈을 힘들게 치울 때까지 자신의 심장 동맥이 일부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순환계의 부담이 가해지면 허혈, 혈액의 산소 공급량 감소나 경색,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조직이 죽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쉬운 말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지만 위험은 줄곧 숨어 있었다. 30대에 나 자신의 심혈관 위험을 마침내 인지했을 즈음에 나는 이 복잡한 질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거의 알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내가 크고 작은 위험 요인을 이미 많이 검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나는 아마 가장 강력한 환경 위험 요인일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혈압도 정상이었지만 다른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내 석회화 지수가 보여주었듯이 나는 이미 심장으로 연결된 주요 동맥 중 하나인 왼 앞 내림 동맥의 위쪽에 석회화가 진행된 작은 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CT 혈관 조영술 영상을 찍지 않았기에 내 심장동맥의 다른 곳에 어떤 손상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어쨌든 석회화가 일어나지 않은 판은 석회화 지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살이 좀 찐 피터는 분명히 심장병으로 향한 길을 이미 걷고 있었다. 내 허리둘레는 40세에 들어설 무렵 102cm, 40인치에 다다랐고 이것은 대사기능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뚜렷한 표시였다. 허리띠 안쪽에서는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인슐린 저항성도 있었다. 심혈관 질환의 엄청난 위험 요인이었다. 혈압은 괜찮았지만 우리 집안에 고혈압이 만연한 듯한 것 같기에 나이를 먹을수록 꽤 빠르게 나빠질 것이라고 추측한다. 또 아마 요산 수치도 높았을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산 수치는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 대사 기능 이상의 징후를 수반하곤 한다. 이 모든 것은 죽상경화증과 염증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필요 조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낳는다. 특히 내피 장벽은 염증으로 생기는 손상에 유달리 취약하다. 그러나 이런 나를 치료하겠다고 나설 의사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LDL-C는 110, 120mg/dl로서 정상보다 약간 높았지만 걱정할 요인은 아니었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더욱 그랬다. 내 중성지방 수치는 150mg/dl를 조금 넘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은 이런 수치들이 거의 확실히 죽상경화를 일으키는 아포지질 단백질 비입자의 농도가 높음을 시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내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를 검사하겠다고 나설 의사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거의 15년 전인 당시에 아포지질 단백질 B 검사, 단순히 아포지질 단백질 B 표지를 지닌 입자의 농도를 재는 것은 흔치 않았다. 그 뒤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표준 척도인 LDL-C보다 아포지질 단백질 B가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데 훨씬 낫다는 증거가 쌓였다.
2021년 미국 의사협회지 심장병학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아포지젤 단백질 B 수치에서 표준 편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을 일으킨 적이 없거나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1차 예방 대상자의 심근경색 위험이 38%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 상관관계는 강하다. 그러나 미국 심장협회 지침은 지금도 여전히 아포지질 단백질 B가 아니라 LDLC 검사를 더 선호한다. 나는 내 모든 환자의 아포지질 단백질 B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다음번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이 검사를 요청하라고 권한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자. 20-30달러에 불과하다. 나는 아직 30대였지만 이미 심장병의 주요 필수 조건 3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질 단백질이나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 증가, LDL 산화 또는 변형, 내 석회와 영상에서 드러난 판 형성으로 이어지는 높은 배경염증 수준이었다. 물론 그중 어느 것도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모두 심장병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다행히 우리는 생활습관 변화와 약물 처방을 통해 이런 조건 중 상당수, 아포지질 단백질 B를 포함해 조절하거나 거의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 절에서 다루겠지만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입자인 아포지질 단백질 B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요약하면 이렇다. 아포지질 단백질 B는 최대한 일찍부터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존의 콜레스테롤 검사나 위험 요인 점검표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죽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질 단백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다행히 나 자신은 이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 아주 좋은 친구 한 사람은 이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늦지 않게 알아낸 덕분에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치명적인 지질 단백질 LP 리틀 A 수치. 나는 프랑스 미국 재단의 호의로 2012년 프랑스로 관광을 갔다가 에너헤드 오코너를 만났다. 우리 둘 다 같은 상을 받았는데 만나자마자 절친이 되었다. 아마 함께 관광하는 동안 초콜릿이 잔뜩 든 빵을 안 먹고 남는 시간을 헬스장에서 보낸 사람이 우리 둘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가 뉴욕 타임즈의 건강과 과학 분야에 기사를 쓰고 있었기에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다. 콜레스테롤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인 나는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에너헤드에게 종합적인 지질 단백질 검사를 받으라고 재촉했다. 그는 피식거리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굳이 왜? 그는 30대 초반에다 체지방률이 6-7%에 불과한 지극히 건강한 채식주의자였다. 한마디로 지방 쪽으로는 아주 괜찮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그의 아버지는 동맥류로 사망했는데 이는 순환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었다. 예상한 대로 그의 표준 지질 수치는 아주 좋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기존 범위를 벗어나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석회화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우겼고 영상을 찍자 그의 동맥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시점부터 상황은 흥미로워졌다. 앞서 내 석회화 지수가 6이어서 동년배보다 위험도가 75, 90%더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에너헤드의 석회화 지수는 무려 125였다. 젊고 건강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의외의 값이었다. 이거 정말 맞아? 그가 못 믿겠다는 양 물었다. 정말이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유형의 입자인 LP 리틀 A가 원흉임이 드러났다.
이 말썽 많은 지질 단백질 덩어리는 평범한 LDL 입자가 아포지질 단백질 A, 줄여서 아포A라는 더 희귀한 종류의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HDL 입자에 표지를 붙이는 아포지질 단백질 A, 즉 아포A와 혼동하지 말자. 아포리틀 A는 크링글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고리 구조로 LDL 입자를 느슨하게 감싼다. 고리 모양인 덴마크빵 크링글과 비슷하다고 해서 따온 이름이다. LP 리틀 A가 위험한 것은 바로 크링글 때문이다. LDL 입자가 혈류에 실려 돌아다닐 때 크링글은 산화된 지질 분자 조각을 긁어 떼어내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전문가인 톰 데이스프링이 지적하듯이 이런 활동이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LP 리틀 A가 일종의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거리 청소차처럼 안 좋을 뿐 아니라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질 쓰레기를 모아서 간으로 운반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LP 리틀 A는 아포 지질 단백질 B 입자에 속하므로 내피로 침투해 동맥벽에 틀어 박힐 수 있다. 이 고리 모양 구조 단백질 때문에 LP 리틀 A는 정상적인 LDL 입자보다 틀어 박힐 가능성이 더 높다. 안 좋게 변형된 지질까지 지닌 채로 게다가 일단 틀어 박히면 혈전 인자 또는 응고인자로 작용해 죽상 경화판 형성을 촉진한다. LP 리틀 A는 종종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심근경색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한다. 다이어트 리얼리티 쇼인 도전 팻 제로의 사회자 밥 하퍼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다. 그는 2017년 뉴욕의 한 헬스장에서 5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이틀 뒤 병원에서 깨어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들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주 높은 LP 리틀 A 수치였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 시나리오는 결코 특이한 것이 아니다. 어떤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고모 또는 세 사람 모두가 때 이른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면 나는 가장 먼저 LP 리틀 A 수치가 높은지를 검사한다. 이것이 심장병의 가장 주된 유전적 위험 요인이며 비록 지금은 바뀌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의학 2.0의 레이더의 대체로 걸리지 않은 채 날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입자의 농도가 비교적 낮지만 남들보다 많으면 100배까지 더 높은 사람들도 있다. 이 차이는 대체로 유전적이며 미국 인구의 20-30%는 위험을 증가시킬 만치 수치가 높다고 추정된다. 또 아프리카계 사람이 평균적으로 100인계 사람보다 LP 리틀 A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집안에 때이르게 심장마비를 겪은 이들이 있다면 LP 리틀 A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는 처음 혈액 검사를 할 때 모든 환자의 LP 리틀 A를 살핀다. 높은 LP 리틀 A 수치는 대체로 유전적이므로 검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어쨌거나 심혈관 질환 권장 지침에서도 평생에 한 번은 하라고 조언하기 시작했다. 애너 헤드는 다행히 검사를 받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의 석회화 지수는 LP 리틀 A 때문에 동맥이 죽상경화 손상을 이미 상당히 입었음을 시사했다. LP 리틀 A는 심장 동맥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특히 심장에서 더욱 중요한 구조 중 하나인 대동맥 판막에 손상을 입힌다. 이 판막에 미세한 뼈 입자가 쌓이도록 함으로써 대동맥 출구를 좁히는 협착 효과를 일으킨다. 애너헤드를 비롯해서 LP 리틀 A 수치가 높은 이들에게 쓸만한 단기 치료법은 전혀 없다.
운동이나 식사요법 등이 LDL-C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달리 이 수치는 행동 개입에 반응을 하지 않는 듯하다. 아포지질 단백질 B 농도를 줄이는 데 쓰이는 PCSK9 억제제라는 약물은 LP리틀A 수치를 약 30% 떨어뜨릴 수 있는 듯하지만 이 입자로 야기되는 과잉 사건, 심장마비를 줄인다고 시사하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포지질 단백질 B를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높은 LP리틀A 수치의 유일한 실질적인 치료법인 셈이다. PCSK9 억제제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LP리틀A를 직접 줄일 수는 없지만 다른 아포지질 단백질 B 농도를 충분히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위험을 줄일 수는 있다. 애너헤드는 비교적 젊음으로 자신의 다른 위험 요인에 대처할 시간도 더 많다. 다행히 우리는 문제가 그를 찾아내기 전에 문제를 찾아냈다.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살이 좀 찐 피터와 애너헤드 오커너는 어느 면으로는 동전의 양면 같았다. 우리 이야기는 공통점이 그리 많지 않은 양 보이지만 둘 다 심장병에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는 교활하고 은밀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 내 위험은 가족력을 고려할 때 명백해 보일지 모르지만 애너헤드의 병은 석회화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 거의 보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30대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대개 이런 영상을 찍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기에 이 위험을 알아차렸다. 우리 나이에 심장병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영상을 찍어보자고 나설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두 사람의 사례는 죽상경화 질환을 다루는 의학 2.0의 세 가지 맹점을 잘 보여준다. 첫째, 총지질 단백질 농도의 중요성과 진정으로 위험을 줄이려면 이것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지질 관점을 갖고 있다. 둘째, LP리틀A 등 다른 나쁜 원인 물질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한다. 셋째, 죽상경화 질환의 진행에 아주 긴 시간이 걸리며 진정한 예방법을 찾으려면 이 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처음 들여다볼 때면 나는 아포지질 단백질 B와 LP리틀A 수치부터 살핀다. 다른 수치들도 살펴보지만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할 때는 이 두 수치가 가장 많은 것을 알려준다. 아포지질 단백질 B는 LDL 입자의 농도, 앞서 말했듯이 LDL 입자에 든 콜레스테롤의 농도인 LDL-C보다 이 병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다. 뿐 아니라 죽상경화증에 기여할 수 있는 아포지질 단백질 B군의 다른 구성원인 VLDL 입자의 농도도 포착한다. 게다가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가 낮으면서 LP리틀A 수치가 위험할 만치 높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 아포지질 단백질 B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위험을 줄이려면 아포지질 단백질 B 또는 대리 지표인 LDL-C를 얼마나 낮춰야 할까? 다양한 치료 지침은 위험이 정상 수준인 사람에게는 LDL-C를 대개 100mg/dL, 고위험군인 사람에게는 70mg/dL로 낮추라고 권한다. 내가 보기에 이 수치도 여전히 너무 높다. 한마디로 나는 치료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 아포지질 단백질 B와 LDL-C를 훨씬 더 낮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최대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심혈관 질환 분야의 권위자인 피터 리비 연구진은 2019년 네이처 리뷰스에 이렇게 썼다. 죽상경화증은 LDL-C 농도가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준 10-20mg/dL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마 생기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다. 인구 전체가 LDL 농도를 신생아 또는 다른 대다수 동물종의 성체 수준에 가깝게 유지한다면 죽상경화증은 희귀 질환으로 남을 것이다. 풀었으면 이렇다. 우리 모두가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를 태어날 때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지구상에는 심장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이 병을 앓는 사람이 드물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3하이드록시소 뷰티르 산뇨증처럼 이 병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환자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귀 질환이 된다. 좀 농담하듯이 말하긴 했지만 내 유지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치료한다면 죽상경화 질환이 사망의 10대 원인에도 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연간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치명적인 죽상경화 질환에 걸린다. 많은 의사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사실 이런 낮은 LDL-C 목표를 보고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10, 20mg/dl라고? 대다수 지침은 이미 심근경색을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고위험군을 위한 2차 예방 목표치조차 LDL-C를 70mg/dl로 낮추는 것을 공격적이라고 여긴다. 이런 극도로 낮은 LDL-C와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가 과연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인체 콜레스테롤이 흔하면서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빠르게 성장하는 중추신경계의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아마 유아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순환계의 콜레스테롤이 그토록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도 발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일까? 우리의 모든 지질 단백질, LDL뿐 아니라 HDL과 VLDL도 포함한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총량은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1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도로 낮은 LDL 농도가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이 보여주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너헤드 같은 사람, 한 가지 두드러진 위험 요인을 지닌 사람이든 나 같은 사람, 더 작은 위험 요인을 여럿 지닌 사람이든 환자를 대할 때면 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의 양, 주로 LDL뿐 아니라 나름 위험할 수 있는 VLDL의 양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다. 그것도 찔끔 또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일찍부터 최대한 낮추기를 원한다. 다른 위험 표지들, 특히 인슐린, 내장지방,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 같은 대사건강과 관련된 위험 표지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당신은 내가 HDL-C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주 낮은 HDL-C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HDL-C를 증가시키는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대개 위험과 발작 사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HDL-C 관련 질문의 양쪽을 살펴본 두 우아한 멘델 무작위화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듯하다. 낮은 HDL-C 수치는 심근경색 위험을 인과적으로 증가시킬까? 아니요. HDL-C 증가는 심근경색 위험을 인과적으로 낮출까? 아니요. 왜 그럴까? 아마 HDL이 동맥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투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하든 간에 그것이 기능을 통해 앞서 말했듯이 이루어지는 듯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진인 콜레스테롤 함량과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HDL의 기능성을 검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전까지
HDL은 치료의 표적으로 삼기에는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질 단백질이 심혈관 질환에 유일하게 중요한 위험 요인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흡연과 고혈압은 둘 다 내 피를 직접 손상시킨다. 따라서 금연과 혈압 조절도 단연코 심혈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 조치에 속한다. 뒤에서 영양을 훨씬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심혈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단을 바꿈으로써 중성 지방을 낮추고 내 사례에서처럼 높을 때 아포지질 단백질 B에 기여한다. 더 중요하게는 인슐린 수치를 관리한 것이다. 내 대사를 정돈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나 자신의 해결책이었던 케톤 생성 식단, 키노제닉 식단, 케톤식,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모든 이들에게 효과가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며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식단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두어야겠다. 내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때로는 케톤 생성 식단을 병행하는 사람 중 약 절반에서 3분의 1은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의 대폭 증가를 겪을 것이고 이 점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카다미아, 아보카도 등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이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런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총 지방 섭취량의 약 60%까지 늘리라고 권하곤 한다. 요점은 지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 비율이 더 바람직해지도록 섭취하는 지질의 프로파일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이들은 아포지질 단백질 B를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 아동의 생리적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식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양 개입과 약물을 병행해서 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운이 좋다. 암이나 신경퇴행성 질환보다 쓸 수 있는 예방수단이 더 많기 때문이다. 스타틴은 지질 관리를 위해 월등한 격차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더 적합할 수 있는 몇몇 다른 약물도 있고 때로 몇 가지 약물을 조합해 써야 할 때도 있기에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지질 저하제를 함께 투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런 약물들은 흔히 콜레스테롤 저하제라고 여겨지지만 나는 이것들을 아포지질 단백질 B를 더 많이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즉 몸이 혈액에서 아포지질 단백질 B를 제거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 이 목표는 주로 간의 LDL 수용체 활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혈액에 든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수용체다. 서로 다른 약물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이 효과를 일으킨다. 대개 우리의 1차 방어선 또는 공격선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이 LDL 수용체의 발현을 증진시켜 혈액에서 LDL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한다. 나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스타틴을 수돗물에 첨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항염증 효과를 비롯해 다른 여러 혜택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환자의 아포지질 단백질 B와 LDL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유용한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타틴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환자 중 약 5%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 대개 스타틴 연관 근육통이 가장 많다. 또 드물긴 하지만 포도당 항상성이 교란되는 환자들도 나타난다. 스타틴이 2형 당뇨병 위험을 조금 증가시키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증상 없이 간 효소가 증가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 변화는 에제티미브를 복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더 흔하다. 이 모든 부작용은 약을 끊으면 금세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약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즉 대다수에게 일찍 아주 이런 약들을 처방한다. 스타틴을 비롯한 아포지질 단백질 B 저하제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이번 장 맨 뒤쪽 상자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저 위험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의학 2.0의 마지막이자 아마 가장 큰 맹점을 살펴볼 차례다. 바로 시간이다. 내가 이번 작에서 개괄한 과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 2, 3년 또는 5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펼쳐진다. 별다른 사건을 겪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병터와 판이 발견되곤 한다는 사실은 심장병이 해를 끼치지 않은 채로 상당 기간 존속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분명히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백세인은 이 과정을 수십 년 동안 지연시키고 아예 피하는 이들도 많다. 그들의 동맥은 한 세대 더 젊은 사람들의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 즉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과정을 늦춘다. 젊고 활기 넘치는 듯 보일지라도 영상에서 동맥이 아무리 말끔해 보일지라도 거의 모든 성인은 어느 정도 혈관 손상이 일어나 있다. 특히 혈관이 굽거나 갈라지는 지점처럼 국부적으로 밀어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부위는 더욱 그렇다. 죽상경화증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나 대다수 의사는 환자가 10년 사이에 심장에 안 좋은 큰 사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일어날 위험이 5% 미만이라고 나온다면 개입하는 것을 과잉 진료라고 여긴다. 혜택이 위험보다 그다지 크지 않거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내가 볼 때 이는 심장병이 장기적으로 가차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대체로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1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심혈관 질환 사망자를 줄이고 싶다면 40대나 더 나아가 30대부터 예방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누군가를 특정 시점에서 저 위험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는 예상 기간은 과연 얼마일까? 10년이 표준이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여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 위험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2009년 3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석회화 영상을 찍었을 때 내 10년 위험은 계산조차 할 수 없이 낮았다. 말 그대로다. 위험 평가에 주로 쓰이는 수학 모형들은 40세나 45세를 하한선으로 잡는다. 내 매개 변수들은 모형의 입력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내 검사 결과를 보고 우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내 석회화 지수는 6이었지만 심근경색의 10년 위험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첫 석회화 영상을 찍은 지 7년 뒤인 2016년에 나는 CT 혈관 조영술 영상, 더 개선되고 해상도가 더 향상된 CT 영상을 찍었다. 같은 부위에 칼슘이 쌓인 작은 얼룩이 보였지만 다른 부위에 부드러운 판이 추가로 생겼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나는 2022년에 다시 CT 혈관 조영술 영상을 찍었는데 결과는 동일했다. 이번에도 부드러운 판이 새로 늘어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2009년에 찍힌 작은 칼슘 얼룩만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 쓰이고 있는 가장 선명한 CT 영상으로 볼 때 내 죽상 경화증이 13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이 내가 위험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도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식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내가 오랜 기간 지속한 포괄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는 듯하다. 36세 때보다 50세인 지금 나는 훨씬 더 건강하다고 느끼며 나이 말고는 모든 척도에서 위험이 훨씬 더 낮게 나온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일찍, 그러니까 의학 2.0이 어떤 개입을 제한하기 훨씬 전에 예방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내과 의사와 심장 전문의는 여전히 30대가 심장병의 1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젊다고 주장할 것이다.
2018년 앨런 스나이더맨 연구진은 이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연구 결과를 미국 의사협회지 심장학에 발표했다. 그들은 예방 관점에서 10년 대 30년이라는 위험 기간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표준 10년이 아니라 30년을 상정해 일찍 공격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면 특정 환자에게 더 일찍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는 것처럼 심장 사건 수십만 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따라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1차 예방, 첫 심장 사건의 예방 목적으로 스타틴을 연구한 사례들은 대부분 연구기간을 약 5년으로 정하며 환자의 위험 수준을 감안해 최소 치료 환자 수 1명을 구하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해당 약물을 최소한 환자 몇 명에게 투여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대개 약 33명에서 130명이라고 파악한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가장 오래 지속한 스타틴 임상시험은 겨우 7년이었다. 그런데 스나이더만 연구진이 30년을 상정해 위험 저감 가능성을 살펴보자 최소 치료 환자 수가 7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일찍부터 스타틴을 투여하면 7명 중 1명꼴로 목숨을 구한다는 뜻이다. 이유는 수학적으로 단순하다. 위험이 아포지질 단백질 B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아포지질 단백질 B 노출을 더 일찍부터 줄일수록, 따라서 위험을 더 일찍부터 낮출수록 혜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지고 전반적인 위험 감소 효과도 더 커진다. 이는 심혈관 질환 방면에서 의학 2.0과 의학 3.0의 근본적인 차이를 요약한다. 전자는 예방을 대체로 비교적 단기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로 본다. 의학 3.0은 훨씬 더 긴 관점을 취한다.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질병의 진행을 추진하는 1차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아포지질 단백질 B다. 이는 질병의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예를 들어 아포지질 단백질 B 수치가 높은 45세 여성은 수치가 낮은 75세 여성보다 10년 위험이 더 낮다. 의학 2.0은 75세 여성에게 치료하라고 말하겠지만 나이 때문에 45세 여성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의학 3.0은 10년 위험을 무시하고 대신에 두 사람 다 원인을 치료하라고 말한다. 즉 45세의 아포지질 단백질 B도 최대한 낮추라고 말한다. 일단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 LDL, VLDL, LP 리틀 a가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심장병을 막는 방법은 오로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뿐이며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아직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진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흡연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흡연자에게 폐암의 10년 위험이 어떤 문턱값에 다다른 뒤에야 비로소 담배를 끊으라고 권해야 할까? 다시 말해 65세까지 흡연을 계속한 뒤에 끊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흡연 습관을 이제 막 들이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보면 답은 명확하다. 뱀의 머리를 일찍 자를수록 뱀에 물릴 위험은 더 낮아질 것이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지질 저하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현재 판매되는 스타틴은 7종류인데 나는 처음에 로수바스타틴, 제품명 크레스토를 처방하며 이 약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만 증상이든 생체 표지자든 간에 다른 약으로 바꾼다. 내 목표는 공격적이다. 피터 리비가 합리적으로 설명했듯이 나는 사람들의 아포지질 단백질 B 농도를 아이 때의 수준인 2-30mg/dl까지 낮추고 싶다. 나는 스타틴의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더 새로운 약물인 벤페도산, 제품명
넥슬레토를 처방하곤 한다. 이 약은 다른 경로를 조작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빚어낸다.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이 LDL 수용체의 생산을 늘려 LDL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런데 스타틴이 몸 전체, 특히 근육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반면 벤페도사는 간에서만 작용한다. 따라서 스타틴과 관련된 부작용, 특히 근육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약의 주된 문제점은 비용이다. 또 다른 약물인 에제티미므, 제품명 제티아는 위장관, 위, 큰 창자, 작은 창자를 포함하는 소화계통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한다.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이 줄어들어 LDL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하면서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가 더 많이 제거된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에제티미브는 스타틴과 함께 쓰면 효과가 좋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면 몸은 창자에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증진시켜 대처하는 경향을 띠는데 에제티미브는 바로 이 재흡수를 효과적으로 막는다. LDL 수용체는 앞서 말한 PCSK9 억제제라는 약물을 써서 조절할 수 있다. 이 억제제는 LDL 수용체를 분해하는 PCSK9이라는 단백질을 공격한다. 그러면 수용체의 반감기가 늘어나고 그리하여 간의 아포지질 단백질 B 청소 능력이 향상된다. 단독으로 썼을 때 스타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아포지질 단백질 B 또는 LDL-C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대개는 스타틴과 함께 처방한다. 스타틴에다 PCSK9 억제제를 추가한 조합은 아포지질 단백질 B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약학적 도구다. 안타깝게도 스타틴은 LP-A를 줄이지 못하지만 PCSK9 억제제는 대다수 환자에게서 대개 약 30%까지 줄인다. 중성지방도 아포지질 단백질 B 입자 농도에 기여한다. 대체로 VLDL을 통해 운반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사요법은 중성지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영양학적 변화만으로 부족한 환자들, 특히 유전자 때문에 식단 개입이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피브린산 유도체인 피브레이트를 처방한다. 에틸 에이코사펜테노산, 제품명 바세파는 생선기름, 어유에서 유래한 약물로 의약품 등급의 에이코사펜테노산 4g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LDL을 줄이는 용도로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